자,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얘기 세 번째 섹션하고 네 번째 섹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얘기를 분리해서 토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가겠구나, 같은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역시 아마 내용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뭐 한참 가다가 나중에는 이 민주적 정당성 문제라든지 뭐 누가 인사권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검찰청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검사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자, 우리 장승주 기자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일 고참이시니까 검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앞에서 우리 최민희 부위원장님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법무법인 호민의 김영종 대표 변호사님, 검찰의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토론자들 얘기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 최민희 부위원장님은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한번 공수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는 뭐 검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다 이제 공수처를 포함해가지고 공수처도 검사니까 검찰이니까 넓은 다 의미에서 포함이 되겠죠. 제가 이제 로엔픽 기자 자격으로 이제 이 자리에 있는데 한번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장면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2016년에 제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출입할 때인데 당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횡령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그때 이제 윤곽근 당시 고검장이 수사팀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수사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뭐 말들이 많았죠. 뭐 절친 중에 절친이 수사를 하냐,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정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실제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었는데,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 찍혔어요. 이제 우병우 황제 조사 사건. 그래서 이제 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남은 거는 이 사진 한 장뿐이었고 수사 결과도 이제 맹탕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언론에서도 정말 많은 비판들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제가 이제 항상 연초가 되면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용훈 전 대법관님 찾아뵙고 항상 이제 뭐 새해 들어서 이제 뭐 덕담도 듣고 또 우리 변호사들, 기자들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당시에 이제 막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가 이제 연초에 뵙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대법관님께서 그 특검 후보로 물망에 많이 오르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특검 안 하시냐고. 당시에 우리 그 이용우 대법관님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이제 판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재판은 잘하겠지만 이 자기가 특검을 맡게 되면은 수사를 진행하다가 분명히 어느 순간 이제 막힐 텐데 내가 수사 경험이 없는데 이 막힌 것들을 어떻게 물꼬를 틀고 수사를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지 본인은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거절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기억이 남고요. 또 이제 세 번째 그 이후에 이제 박영수 특검이 들어와서 이제 특검 수사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워낙 이제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특검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이런 연회장에서 기자들과 그리고 특검 관계자들이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제 툭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당시 저희 이제 팀에는 이제 그 부 대변인하고 이제 같이 자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봤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부대변인 말씀이 그때 이제 법조 경력이 한 10년은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라성 같은 이제 그 이제 법조인들 이제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가지고 분들과 같이 이제 수사를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정말 이런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높이 차원 그리고 막혔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제 경험을 이제 떠올렸던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특히 수사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수사를 하는지가 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던 이제 경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서 한 10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제 공수처 이제 인선을 두고서 긍정적인 평가들, 뭐 부정적인 평가들 많았죠.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 부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가 이제 처장, 이제 차장 다 판사 출신인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냐 이런 사실 비판들도 많이 있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토론을 또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앞에서 이제 많은 토론자들이 뭐 황제 조사 그리고 부실한 구속영장에 대한 내용들 또는 특수통의 부재들 그래서 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시간 낭비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 거기에 대한 것들이 결국 그 제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뭐 공수처가 뭐 내년에 당장 없어질 제도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점검을 해 나가면서 이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홍성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역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청소년변호사회 청년변호사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일선에서 그냥 이렇게 여러 형사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냥 일선에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으로서 한 9년간 제가 겪은 실무가의 입장에서 이번 검경조 사건이나 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을 때 아까 발제자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이제 영장이나 또는 그 기소 독점주의에 관한 제 의견을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 이른바 정부 여당의 그 검수완박의 기조 아래서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소나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기소권은 검찰한테 주고,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이른바 이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땐 아까 그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고소 사건을 맡아서 고소장을 이제 제출을 해 보면 이제 최초로 이제 피해자 그 고소인의 보충 조사를 할 때 경찰에서 그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제고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 변호 노트, 변호사에게는 자기 변호 노트를 꺼내서 얼마든지 이제 필기를 할 수 있고 또는 기억 환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되고 변호인이 이제 고소 대리인이죠. 이 경우에 이제 피해자의 입장, 고소인의 입장에서 잘 말씀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정돈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조금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절차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고소를 한 번 하면 대질 조사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이제 수사 능력이 이게 수사권이 온전히 경찰한테 갔을 때는 이 수사권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기존의 어떤 주관적, 객관적 성립 요건만 충족하면 그냥 기소 의견으로 올린다라는 기존의 어떤 기조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고 이제 수사권이 있고 말 그대로 불기소 결정권까지 있다면 이제 나아가서 위법성이나 책임 같은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 이런 위법성과 책임에 관한 사유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불기소 이유에 대한 어떤 상세한 법리적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 잘 나아가고 있는지 다소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찰로 넘길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자칫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칫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수사로까지 이어질 염려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이 기존에 누렸던 기소 독점주의,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기소까지도 같이 독점을 함으로 인해서 이뤄졌던 폐단이 결국 경찰이 또다시 그걸 갖게 됐을 때
부당한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소 좀 우려의 입장을 좀 표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조는 결국 양 기관의 편의와 이익을 향유하는 권력 분화형 균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가장 그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과 같이 기소의 최종적인 결정을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대배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도 지금 보면 배심제를 점점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일반적인 법률가의 입장과 실제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사안이 상당히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대배심 제도나 이런 거를 전향적으로 도입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소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과 같이 법률 전문가들인 검사나 판사가 1차, 2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적용을 할지 법리를 검토하는 그런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 검찰의 기소권을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수사 또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 또는 그 기능을 보장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호석 변호사도 한 말씀하시죠. 저도 그 현재 기자이면서 변호사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논의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나 기소 편의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역사적인 폐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대안이나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실무를 하면서 최근에 느낀 거는 미래 포럼이니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은 뭐 수사를 위주로 하고 검사는 뭐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현재 경찰 수사 같은 경우에 수사도 하고 송치 의견, 불송치 의견 이런 의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은 수사 전문가들로 성장을 시키면서 실무상 보면 뭐 기소 의견서, 불기소 의견서가 좀 형편없을 때가 굉장히 많고 사건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찰 수사관 자체적인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되 그 수사에 대해서 그 기소와 불기소 의견 말고 뭐 수사 요약 보고서 같은 걸 통해서 모든 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그 기록을 검토해서 뭐 필요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그 기소 그 독점주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니까 기소권에 대해서 뭐 국민 통제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기소의 뭐 당부에 관해서는 기소 배심제, 대배심제와 같은 제도로서 보완도 하고 그리고 검사장 같은 부분, 검사장은 선출제로도 이런 국민의 기소를 검사의 기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 공수처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공수처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수처의 검사들의 뭐 임기와 신분을 뭐 특검과 같이 엄격히 보장을 하면서 새롭게 그 중요한 범죄 뭐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공수처가 지금 수사해야 될 범위나 이런 그런 뭐 권한들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보이는데 국회에서 예를 들어 뭐 국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의혹이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큰 뭐 부패 범죄 같은 경우에 공수처에 의뢰해서 공수처는 그런 부분만 핵심 역량을 투입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기소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좀 더 나은 검사의 뭐 독점주의, 기소 독점주의를 폐단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이제 미래 포럼이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 토론을 오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검찰 제도를 논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검찰 사법 제도나 이 모든 제도는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 취지를 돌아가야 된다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민주주의라는 거는 중앙 집권과는 별로 안 친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그리고 민간 영역, 개인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와 매우 친한 제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이라 함은 주로 중앙 권력의 분립만을 이야기를 해왔어요. 공수처 역시도 결국에는 검찰청과 공수처의 분립, 즉 중앙 권력의 분립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진짜 권력의 분립은 지역 권력, 그러니까 지방 자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진정한 그 권력의 분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 지방의 권력이 분립이 될 때, 분산이 될 때 그게 민주적인 정당성 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우리 항상 민주적 통제 얘기를 합니다만 권력이 나랑 가까이 있어야지 통제가 되지 멀리 있으면 통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통제가 되지. 국회에 있는 사람이 통제가 됩니까? 부산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권력이 나눠져야 한다. 그러려면은 뭐 검사장을 직선으로 하든 간선으로 하든 검사장은 지방에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프랑스식 그 사법위원회든 아니면 미국식 직선제든 뭐가 됐든 지방에서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검사 인사제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독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따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권력 분립을 하진 않고 중앙의 권력을 다 모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쪼갭시다, 저렇게 쪼갭시다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저변을 쪼개지 않았는데. 저는 일단 그 부분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 국가는 단일한 어떤 의사 결정 구조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 권력은 중앙 행정부나 중앙 권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동시에 지방 자치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다 존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 권력만 있다라는 거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찰 수사 부분인데 이제 계속 저는 그 경찰의 이 수사력이나 자질에 계속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경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가 있다. 경찰이 사실상 검사처럼 행동하게 되는 이런 폐단이 있다라는 지적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송치가 사실상 기소를 좌우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지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송치 혹은 불송치는 기소 혹은 불기소와 같은 의미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수사는 사실 발견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송치되는 것은 발견된 사실을 그대로 국가 법률관한테 보내는 행위여야 합니다. 불송치라고 하는 것은 발견된 사실만을 볼 때 이거는 도저히 발견된 사실만으로도 도저히 죄가 안 된다. 또는 발견된 사실만 보더라도 너무 증거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것만 걸러내자는 취지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국가법률가인 검사가 발견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검경수사권 분리의 원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송치 불송치가 마치 기소 불기소와 같은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찰이 법적 판단의 영역까지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찰 수사는 사실 발견의 영역에 그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제가 이제 해외 사례, 특히 이제 제가 이번 뭐 지난 학기 때 그 외국 특히 이제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 제도를 보면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제 네덜란드에 있다 보니까 네덜란드 제도를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던데, 개수를 많이 했던데, 여기서는 그 국제사법재판소는 검사라기보다 기소관, 공소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소관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소관도 법적 수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소관은 공소관이 수사를 한 경우에는, 수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예심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심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증거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경우에는 예심 절차를 거치든지 혹은 기소 대배심을 거치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다. 만약에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법적 판단을 해서 바로 재판을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즉 이래서 검경 수사권, 검찰과 경찰, 아니 수사와 기소는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것을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이제는 좀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검사가 정말 수사를 하고 싶다면, 직접 수사를 하고 싶다면 우리도 예심제도와 같은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소 배심제도라는 것들을 빨리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경이롭게 보았던 것이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것, 디스커버리라는 제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은 검사가 지금까지 수사한 모든 자료를 쫙 늘어놓고 저 이렇게 수사했습니다라고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다 나오는 거죠.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 뭐 수사 자료 열람 등사 이건데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좀 먼저 좀 접목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제 얘기가 좀 길었죠. 마지막 얘기를 이걸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4시 반입니다. 오늘 벌써 오후 시간도 3시간씩이나 됐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줄 OMP 2021 미래 포럼 오늘 순서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